에크모도 대표적이고 에크모도 그렇죠. 심장과 폐가 기능을 안 하는 환자들한테 정말 필수적이죠. 그러면 삭감하고 살렸을 때만 돈을 줍니다. 이 환자는 에크모를 쓰지 않으면 100% 죽는 환자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화했을 때는 삭감을 해버린다면 동일한 정도의 환자가 왔을 때 에크모를 또다시 시도할 엄두가 안 나겠죠, 사실.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인가 과연.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귀한 손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 누추한 곳에. 단국대학교 외상센터에 계시는 허윤정 교수님을 모셨는데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아, 유튜브로 뵙다가. 간단하게 직접 소개만 한번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 있는 단국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외상 전담 전문의로 6년째 일하고 있는 막내 의사 허윤정입니다. 저 또다시 살리고 싶어서라는 책을 쓰셨거든요. 이게 보면은 남궁인 선생님이 추천사를 써주셨습니다. 근데 이거 아세요? 남궁인 선생님이 의사가 쓴 글에 추천사 쓴 게 딱 두 개. 이낙준. 맞아요. 센터 허윤정 교수님. 네. 제가 얼마 전에 만난 적이 있거든요, 남궁인 선생님을. 거기서 저한테 허윤정 선생님 글은 잘 쓰셔가지고 자기가 별로 부담이 없었다. 추천사를 쓰기에. 남궁인 선생님은 또 이름값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추천사 아무렇게나 쓰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잘 쓴 책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이 책을 읽어봤는데 약간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의사들 중에 이렇게 글 잘 쓴 사람이 많아지면 안 되는데 웹소 설계로 넘어오실 생각은? 넘어오잖아요? 내 생각에 빠르게 적응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제목 같은 것들도 굉장히 잘 하세요. 참의사 나셨구먼. 이거 약간 웹소설 제목 아니야? 감성이 있어. 느낌 있네. 장난 아니야. 어른들의 칼싸움. 범인은 외상센터 안에. 의사는 신이 아니고. 약간 장르 문학 아닌가요? 부인분들 오셨어요는 뭐예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근데 글 자체는 또 아니다. 에세이처럼 쓰여 있기 때문에 무거운 에피소드도 있고 좀 가벼운 에피소드도 있고, 근데 제목을 보면은 재능이 느껴져요. 하고 싶은 이야기를 우리가 잊고 싶게 만드는 그 능력이 있으시죠? 근데 이게 소제목이 되게 중요한데 딱 뭔가 제목만 봐도 내용이 기대가 되잖아. 제가 보면서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글을 이렇게 상상으로 쓰신 게 아니고 본인이 이제 경험다. 직접 겪으셨던 일을 쓰신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느끼는 바가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부른 거는 책도 홍보하면서 좀 여쭤볼 것도 여쭤보고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면 또 하시라고 저희가 초청을 드렸습니다. 시작부터 너무 엄청난 칭찬을 받아서 대작가님으로부터 아닙니다. 정신이 저는 얼얼한데요. 뭐 상업 작가니까요. 저는 그 정통 문학에 머물러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그러니까 선 넘지 않겠습니다. 소개글에 사실 하나 좀 신기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6년째 계셨는데 막내시거든요. 6년째 막내. 네. 그게 아예 지원자가 없으셨던 건지. 네, 아니면 그렇죠. 아예 지원자가 없었던 거예요? 네,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오겠다는 사람도 없었고 모집 공고는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눈물 한국 하고 계시죠? 모집 공고는? 늘 열려있죠. TO가 없어서 사람을 못 뽑는 게 아니라 TO는 항상 남아 도는데 지원자가 없다. 네. 혹시 외과만 뽑으시나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외상센터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외과 이런 바이탈을 다루는 과를 전공을 하신 후에 외상 전문의가 되기 위한 트레이닝을 추가로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들을 전공하신 누구나 두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문을. 그런데 아직은 지원자가 없으셨던 거고. 아무도 문을 두드리지 않아서. 제가 그때 듣기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막 권하지도 않으신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이 후배한테 권하려면 정말 내 자식한테도 권할 수 있는 사실 그런 여건이어야 하는 거잖아요. 현재 의료 상황에서 후배들한테 우리 외상센터에서 같이 일하자 이렇게 권하는 거는 본질을 좀 감추고 거의 폰지 사기 수준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요즘 상황이 좋지는 않아서 그렇게 선뜻 권하지도 못하고 그냥 원래 있었던 사람들끼리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이제 들어오고 나서 인원이 더 나가거나 그러시진 않은 거죠? 네, 저희 팀은 거의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계속 늙어간다는 게 거기 있던 갈수록 사람들인데. 이제 같은 멤버인데 이제 저 작년보다 좀 힘이 빠진 약간 이렇게 갖고 계시는 네.
그런 사실 게 걱정이죠. 이게 지속 가능하려면 당연히 새로운 피가 네, 계속해서 후대가 있어야 들어와 합니다. 주셔야 당연히. 되는데 네. 아직은 이제 그런 여건이 안 된다고 하셨고 그러면 사실 많이 말씀을 해주셨겠지만 어떤 게 가장 좀 어려운 점인가요? 일단은 제가 전공의를 했던 때가 엄청 옛날이 아니거든요. 제가 전문의 된 지 이제 6년 차밖에 안 됐으니까. 그때만 해도 저는 전공의 신분으로 어떤 시술이나 뭐 환자를 진료하는 일을 하다가 소송을 당한다? 이런 거는 상상을 못 해봤어요. 아. 그런 일은 그냥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항상 상급자가 계시고 그분들의 뭐 관리 감독 하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전공의가 뭔가 실수를 하더라도 책임져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보호막이 좀 있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최근 1, 2년 사이에도 그 트렌드가 굉장히 바뀌었더라고요. 전공의들도 막 단독으로 소송을 당하고 교수님들도 소송 당하는 건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이 외상센터에 트레이닝을 받으러 오기 위한 최소 조건인 그런 바이탈을 다루는 전문의가 되기 위한 전공의 시절을 도저히 이런 환경에서는 못 버티겠다 하고 지금 전공의 선생님들이 수련 포기하고 다 떠난 거잖아요. 전문의가 될 친구들조차 없는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전문의를 따고 또 트레이닝 받고 외상 전문의가 된다?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네요. 그러니까 소송 리스크가 일단 6년 전만 해도 없었는데 네. 지금은 확실히 후배들 얘기를 들어봐도 네. 소송 리스크가 올라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사업 리스크 외에도 또 어떤 허들들이 이렇게 좀 후배 의사들이 안 들어오는 그런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아요? 일단은 사람이 어떤 직업을 선택을 할 때 네. 근무 조건을 보잖아요. 첫째로 일하는 시간을 볼 것이고 그렇죠. 둘째로 보수를 볼 것이고 내가 일하는 강도와 시간에 따른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느냐 그런 거를 당연히 인간이라면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의사는 워낙에 진로가 다양하니까 그런 걸 보고 고를 텐데 소송 리스크를 보고 거의 8, 90%가 등을 돌린다면 그런 거 감수하고라도 해보겠다 뭐 그런 친구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근무 여건을 보면 또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검토가 안 상황인 되는구나. 거죠. 네, 제가 당직을 일주일에 2번씩 일주일에 2번씩 계속 써요? 24시간 서고 그 다음 날도 주간 근무를 이어서 하거든요. 오후 5시까지. 36시? 그렇게 일주일 내내 주간 근무가 있으면서 당직을 서고 있는데 외상센터마다 또 인력의 편차가 있다 보니까 수도권이랑 가까운 데는 조금 더 많이 있어요. 그런 데는 근무 시간이 제가 일하는 데보다는 좀 짧아요. 네. 그러면서 보수가 비슷하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사람이 많은 쪽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 같은 좀 지방에 있거나 인원수가 애매한 경우에는 더 사람을 구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데는 계속 많고 적은 데는 계속 적고 그런 문제가 있고 결국에는 이제 이 병원 내에서 외상센터가 얼마나 수익을 일으키느냐. 그런데 병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외상센터가 그렇게 막 수익을 엄청 내는 과도 아니에요. 중증외상센터 드라마 보면 막 적작가라고 원장님은 톤나고 그러잖아요. 그거 보면서 와 진짜 잘 짚어주셨다 생각했는데 그게 허구가 아니라 정말 그렇거든요. 병원 입장에서는 비보험도 없고 뭐 다 보험 진료고 정직하게 보험 진료만 봐서 이제 환자를 보고 수익을 내야 되는데 삭감은 삭감대로 당하고 소송도 당하고 소송도 당하고 삭감도 당하고 요구되는 조건은 많고 이를테면 외상센터는 하루 종일 수술실 하나를 온전히 비워놔야 돼요. 외상 환자만을 위해서. 네,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병원 입장에서 굉장히 손해죠. 그렇죠. 계속 거기에 록스가 하나를, 생기는 네. 거니까. 온전히 비워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만 비워두는 게 아니라 그 방에서 마취과 인력, 수술할 수술과 인력도 대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 언제 올지 모르는 환자를 위해. 네. 그런데 외상센터가 환자 안 온다고 불 끄고 쉬고 있자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다 켜놓고 풀 가동을 하는 상태에서 병원은 그렇게 손해를 봐야 하다 보니 외상센터가 달갑지 않죠. 뭐 저희 병원은 그 집행부에서 굉장히 많이 도와주시고 호의적이신 편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돈 나오는 과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그 삭감 문제도 되게 놀라셨는데 저희도 삭감 많이 당하고요. 특히 자동차 보험 환자분들이 많이 내원을 하시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과 건강보험은 삭감의 기준이 또 달라요. 이게 진짜 골 때리더라고요. 네.
자동차 보험이 더 빡세게 삭감을 합니다. 민간 회사죠 거기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삭감 업무는 심평원에서 동일하게 수행을 해요. 자동차 보험에 대한 삭감도 심평원에서 해요? 그쪽에서 걸러가지고 가더라고요. 왜 그래 왜 남의 일을 그 했지? 저도 메커니즘 잘 모르겠어요. 그러게. 같은 재료를 써봐도 산재 환자한테는 삭감이 안 되는데 자동차 보험한테는 환자한테는 삭감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환자를 볼 때 어떻게 해야 하냐면 환자가 이렇게 뭐 의식 없이 실려와요. 막 실려오는데 이 환자 무슨 보험이야? 이거부터 그거 입구에서 제가 체크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삭감 당하면 안 되지. 쓸 수 없는 재료대가 아예 정해져 있어서 이를테면 막 복강에서 막 피가 철철 나요. 그때 쓸 수 있는 특수한 거즈가 있거든요. 외상 분야에서 쓸 수 지혈대. 있는 네. 지혈제 붙어 있는 거. 지혈제 묻어있는 좋은 거즈로 눌러줘야 그 피가 조금 멎을까 말까 한 정도인데 자동차 보험에서는 그 거즈를 사용하면 100% 삭감입니다. 왜 그래요? 심평원이라는 곳은 삭감을 할 때 오로지 경제의 논리로 보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수혜자 환자가 많았겠죠. 거즈로 들어간 돈이 해가 갈수록 쌓였겠죠. 그러면 이 증가한 그래프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거 필요 없을 것 같은데 100원짜리 거즈 그거 있잖아. 그거 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저희한테도 알려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어느 날 쓰다가 삭감을 당하기 시작을 했어요. 불과 몇 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이거 왜 삭감 당했지 하고 보니까 그 꺼즈 쓴 사람들이 다 삭감을 당한 거예요. 그제서야 막 고시를 살펴보고 했더니 이제부터는 쓰지 마세요. 어느샌가 그게 삽입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헬프님들이 삭감을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환자분들을 일단 진료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그 진료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거기에 일부는 환자분들이 본인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병원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이제 청구를 하거든요. 그 비용을 다 받아야지 이득인데 몇 가지 비용은 이거 왜 썼어 과잉진료야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이제 삭감이고 안 줘버리는. 근데 사실 이런 경우에 아마 삭감이 될 때 그 환자분한테 병원에서 과잉 진료해가지고 이만큼이 어떻게 됐습니다라고 고지가 갈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 그러면은 환자분이 느낄 때는 진짜 과잉 진료 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정말로 필요해서 했는데 삭감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불필요하게 환자랑 이제 의료진하고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는 거고. 신뢰관계를 깨뜨리죠. 그리고 그 이후에 환자분들은 이제 그 치료를 못 받게 돼요. 네, 그쵸. 실제로 지금 자동차 보험 환자들이 네. 그 거제를 못 쓰는 거잖아요. 경제적인 거 다 떠나서 의사로서 되게 자괴감 드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더 좋은 치료제가 네. 있는데 이 환자는 이거를 쓰지 못하고 그냥 일반 거즈로 누르는 효과 그것밖에 해줄 수가 압박만 없다는 하는 게 건데. 너무 어이없죠, 사실. 환자들은 그런데 그런 사정은 또 모르죠. 전혀 왜냐면 모르죠. 정부는 그런 거는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저희만 알고 분통 터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거 외에도 사실은 되게 불합리한 삭감들이 많은데 그렇죠. 대표적으로 요거를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반드시 이렇게 의료진이 하는 행위가 당연히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게 훨씬 더 많잖아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행정 처리가 이렇게 되면 되게 오해가 쌓이게 되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후에 이제 그 동일한 환자를 볼 때는 더 좋은 치료가 뻔히 있는데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한번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었고요. 정말 한 수백 가지 중에 한 가지 일리. 그럴 때마다 이게 제일 어이가 없는 것 같아요. 브레인 CT도 진짜 많이 삭감돼요. 브레인 CT는 왜 삭감이 돼요? 머리 다친 거 맞아? 확실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아, 찍었는데 머리가 안 그러니까 다쳤으면 저희는 기전상 머리 다쳤을 게 너무 걱정이 되니까 당연히 찍는 거지. 이거 찍어서 돈 좀 벌어보자. 이렇게 찍지는 않을 거 그쵸, 아니에요. 그쵸. 또 월급 받으시는 입장에서 환자분 CT나 뭐 이거 전혀 꺼즈를 저한테 도움되는 거 없어요. 없으니까. 네. 오로지 환자를 위해서 그렇게 시행하는 여러 가지 검사들. 에크모도 대표적이고. 에크모도 그렇죠. 에크모는 덩어리가 정말 커요. 비싸기도 하고 인력도 많이 투입이 되고 그런 시술인데 심장과 폐가 기능을 안 하는 환자들한테 정말 필수적이죠. 결과를 보고 삭감 여부를 판단을 하는데 그러니까 죽으면 삭감하잖아요. 죽으면 삭감하고 살렸을 때만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에크모를 써야 되는 상황이 심장과 폐가 기능을 하지 않는 상황이니까 이 환자는 에크모를 쓰지 않으면 100% 죽는 환자입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서 확률을 높이려고 에크모를 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했을 때는 삭감을 해버린다면 사실 병원 입장이나 의료진 입장에서는 동일한 정도의 환자가 왔을 때 에크모를 또다시 시도할 엄두가 안 나겠죠, 사실. 그쵸 이게 뭐 민간 병원들이면 적자를
뭐 나라에서 메워주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여기서 민간병원에서 지는 거니까. 감당을 해야 돼. 요렇게 된 지가 사실 좀 오래되어서 오래됐어요? 네, 실제로 에크모 치료를 하기 전에 의사들이 많이 망설입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인가 과연. 사실 이게 병원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게 중증외성센터 적자가 막 쌓이면 이걸 누가 보전해 줄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환자의 상태가 인디케이션이 되어야지 결과가 인디케이션인 건 너무 웃긴 너무 웃기다. 이야기인데.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게 뭐 경제적인 논리를 먼저 생각하니까 진짜 헷갈리는 거예요. 정말 살 사람만 골라서 치료를 하라는 건가? 나라가 아니, 나한테 그게- 원하는 그 게 이런 가이드라인- 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네, 근데 살 그런데- 사람을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죠. 죽을 것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서 살리려고 하는 게 저희의 사명이고 해야 할 일인데 그런 게 좀 많이 가로막히는 느낌이라서 중증 외상은 또 젊으신 분들도 많고 이게 사실 진짜 소생을 할 수도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최선을 다해야지, 사실은. 네, 그런데 그 망설이는 정말 그 시간조차도 이분들한테 되게 아까운 시간인데 근데 이제 그 최선을 다하지 못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여기서 에피소드 중에 되게 재밌었던 게 개인적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 부인들 오셨습니다. 이거 한번 살짝 소개를. 오셨습니다. 제목만 들어도 재밌을 것 신기하죠? 제가 어떤 할아버지를 이제 소생실에서 치료를 하고 저희는 항상 동의를 구할 일이 많아서 그쵸, 그쵸. 가족분들을 이제 찾게 되는데 배우자가 오셨다고 이제 간호사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누구님 배우자분 하고 이제 나가서 불렀는데 네 네? 어. 할아버지가? 한 세 분이 배우자가 세 분이에요? 옛날에는 있었나 봐. 모두가 이렇게 법적으로 그런 관계는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럼 저는 이제 더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죠. 전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법적으로, 이거는 네. 법적인 배우자한테만 받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오케이. 다른 생각할 시간 없으니까 저는 환자분 상태 지금 너무 안 좋은데 그러면 법적인 배우자분이 누구시냐 했더니 잠깐만 기다려봐요. 형님이요? 나요? 아 서로도 잘 모르시는구나. 근데 셋은도 잘 지내시나 보네요. 그 부인분들끼리는. 나중에 치료 끝나니까 서로 부둥 감고 그래서 그래서 이런 치료는- 약간 가벼운 에피소드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네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너무 슬프고 우울한 이야기만 담으면 그러니까요. 전 사실 그런 에피소드 네. 구성에서도 좀 재능을 느꼈거든요. 너무 무거우면 외상센터에 누가 오고 싶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저희는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그쵸, 그래서 사실. 그런 일상도 있다. 어떤 소소한 일상들도 분명히 있으신 거니까. 그럼 제가 꼽은 건 그건데 작가로서 힘을 줬던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나머진 다 가니시야. 이 에피소드야말로 메인이다. 역시 대작가님이셔서 제가 약간 간파당한 것 같은데 네. 지금 킥이 있습니다. 뭐지? D에게 쓰는 편지라고 아. 해서 여러 챕터에 걸쳐서 네, 제가 그게 이렇게- 쓴 환자분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분의 이야기만 이 책에서 유일하게 각색이 안 된 부분. 사실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가 팔아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건 안 되기 때문에 환자들의 이야기는 약간씩 변형이 되어 있고 D의 이야기는 환자와 그 가족의 동의를 얻고 실제 그대로 적었습니다. 네. 그래서 더 의미가 있고 제가 유일하게 태어날 때 제 핸드폰 번호 드린 환자분이에요. 네, 지금 계속 연락을 하고 있고 일단 너무 많이 다쳤어요. 저랑 나이가 비슷하시고 제 딸과 비슷한 또래의 따님이 그러면 또 있으시고 마음이 더 가시겠네요. 그래서 치료 과정에서도 마음이 많이 갔고 정말 사실은 못 사실 줄 알았어요. 장이 거의 다 없어졌어요, 손상으로. 사실 살기가 진짜 어려운 고비가 수차례 있었는데 저는 제가 치료를 잘 했다기보다는 환자가 본인의 의지로 살아났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지금은 앉아서 자발 호흡도 하시고 제일 잘 되어봤자 식물인간 상태로 평생 병원 신세에 져야 되는 건 아닐까? 이렇게 되면은 내가 이 환자를 살린 게 잘한 일인가 막 그렇게까지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네.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집으로 가셨고요. 휠체어 타고 앉아서 재활치료도 받으시고 진짜 대단한 네, 그렇죠. 이거 1년 엄청난 만에 성과죠. 음식도 입으로 먹게 되고 지금은 따님이랑 같이 집에서 지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도 있고 네. 그래서 약간 저는 보면서 중증외상센터에서 준비할 수 있는 대단히 다양한 종류의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다라고 느꼈거든요.
만약은 없다가 남궁인 선생님이 쓰신 응급실 버전의 이제 다양한 그런 거라면 따지 살리고 싶어서는 중증외상센터 버전의 이제 허윤정 교수님이 쓰신 남궁인 형이 좀 기분 나빠하려나? 굉장히 흥행할 것 같아 나는. 최근에 또 이런 IP가 있으면 IP를 기반으로 해서 웹툰도 만들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시도가 될 만한 이야기였다. 저는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책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또 교수님도 개인적으로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약속 잡고 난 다음에 사실 많이 나오시긴 했어요. BBC에도 나오시고 BBC에 그 이렇게 썸네일 뭐지? 어떻게 그런 사진을 찍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후방에 보내주세요. 그런 거 하나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래서 그걸 보면서는 또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진짜 콜이 많잖아요. 여기 그 근무 형태가 24시간 당직 쏘고 주간 근무를 쓰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조금 궁금한 게 당직 때는 어쨌든 당직을 쓰시는 거고 네. 주간 때는 지금 이제 다쳐서 입원해서 수술하신 분들을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당직 때 입원시킨 환자들이 이제 중환자실과 일반 병동에 입원을 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을 따로 돌봐줄 인력은 추가 인력은 없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자기 환자는 계속 주간에 계속 맡아서 보고 오후 5시가 돼야 이제 당직한테 좀 봐달라고 밤 동안 부탁하고 이제 퇴근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중증외상센 환자들은 보통 1차 수술하고 2차, 3차가 이어지는데 네. 그 주간에 하는 거예요? 응급수술 같은 경우에는 뭐 시도 때도 없이 아, 아무 그냥- 때나 들어가죠. 그런데 이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수술을 하는 환자분들은 아무래도 주간에 이제 마취과 인력이 충분할 때 마취과와 미리 상의를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일렉티브 하게 서저리로 됩니다. 하시는군요. 네, 아. 일렉티브도 많이 합니다. 왜냐면 저희 환자들은 보통 한 번에 수술이 안 끝나요. 그러니까 네. 그렇더라고요 진짜. 네. 참 쉽지 않은 곳이에요 진짜로. 듣다 보면은 느낌이 오잖아요 사실. 진짜 고생하는구나. 사실 세계적인 추세가 뭐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이나 암 질환이나 이런데 연구나 이런 포커스가 많이 가 있긴 하지만 분명히 외상으로 사망하는 사람도 대단히 많고 많죠. 매일매일 외상이 발생하고 있고 또 이게 공교롭게도 교수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중증외상센터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환자 군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다른 일반적인 과에서 보는 과랑 그러니까 중증외상으로 분류되는 사고는 또 좀 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게 주로 발생하는 환자분은 좀 따로 있을 거거든요. 네. 현장에서 보시기엔 좀 어떠신가요? 선생님 드라마에서 백강혁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중증 외상은 남일 아니다. 누구한테나 어. 일어날 수 있다. 네, 그 얘기가 반 정도는 맞고 반은 좀 틀리기도 한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중증 외상을 많이 당하는 계층이 있거든요. 확실히 해가 갈수록 줄지 않고 반복되는 걸 보면서 책을 꼭 써야겠다라고 생각한 계기이기도 했는데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위험한 곳에서 위험한 일 하시는 분들 그러면서도 보호장구도 지급 못 받고 아, 어떤 관리 감독 이런 것도 없이 하청에 하청 이런 식이면 막 법망을 막 벗어나요. 그러니까 아. 헬멧도 지금 못 받고 뭐 안전화도 없는 상태에서 무방비로 막 다치시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요? 네. 산재 처리가 안 돼서 발 동동 구르시는 분들도 많이 보고 근데 그런 분들은 뭐 이렇게 언론에 나가서 얘기할 힘도 없고 그쵸. 삶의 여유도 없고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N수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좀 신경을 안 쓰는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내가 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외상센터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는 것이 우리 사회가 돌아갈 수 있게 위험한 일을 도맡아서 해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있기 때문에 건물도 있고 교량도 있고 제조업도 있는 것이고 청소하는 분들, 배달하는 분들, 운수하시는 분들 우리 생활과 다 연관되어 있는 그런 직종들이 많이 다치십니다. 남일이면서도 남일이 아닌 외상센터에서 많이 희생당하시는 분들에게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장의 이야기를 교수님들을 통해서 들어보면 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더 지원이 안 되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혹시 따로 뭐 정말로 하고 싶으신 얘기 있으신가요? 힘든 일 하시는 분 외에 이제 또 어떤 분들이 많이 다쳐서 오냐 어린아이들. 네. 아 그렇구나. 이거 보시는 분들께 반드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들 킥보드나 자전거 탈 때 헬멧 좀 꼭 씌워주시고
6, 7살 될 때까지는 차 탈 땐 무조건 카시트 아, 네, 채워주시고 엄마 아빠가 손으로 잡고 가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아, 진짜? 이게 무기가 돼요. 아이가 복부를 다치고 장이 절단되기도 하고. 이렇게 네, 돼서 네. 그렇게 되면 그 엄마 아빠의 죄책감은 이루 아, 말도 그쵸, 못해요. 그쵸. 그래서 예방이 가능하니까 꼭 지켜주시고 베란다에 가구 두지 마시고 아이들 밟고 창밖으로 떨어집니다. 아. 네, 그래서 샤시 잠금 장치 같은 거 정말 싸거든요. 그런 거 좀 잘 장착해 주시면 아이들 사고 많이 막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 또 해주셨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홍윤정 교수님 초청 드려가지고 이제 얘기를 좀 많이 나눠봤는데요. 뭐 앞으로도 종종 이런 자리를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은 좀 널리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런 이야기는 좀 더 많이 알려줘야 되는 이야기이긴 하거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